요즘 지하철을 타보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을 꽤 많이 봅니다. 이른바 N스크린 서비스가 얼마나 우리 실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연사는 지상파 방송의 N스크린 서비스를 출범시킨 1등 공신입니다. 뉴 미디어 시대 속의 올드 미디어의 방어와 공격 전략에 대해서 강연을 펼쳐주실 텐데요. 자, SBS 미디어 홀딩스 플랫폼 기획팀 김혁 팀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점심 잘 드셨어요? 네. 제가 왜 이 순서에 나섰는지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룰 브레이커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소개받은 대로 저는 지상파 방송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룰 브레이커가 설 자리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섰는지 제가 드리는 말씀이 혹시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의문에 답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만화입니다. 심슨 가족인데요. 심슨 가족의 저 모습은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모두 한 곳에 앉아서 모두 한 곳을 바라보고 있죠. 뭘까요? 예상하셨겠지만 TV입니다. 만약에 TV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한 곳에 앉아서 한 곳을 바라보는 구조는 되게 이상한 일입니다. 저렇게 TV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가족이자 매우 중요한 미디어 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익숙한 그림을 보죠.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하더군요. 2013년 10월 월스트리트 저널에 있는 이 카툰은 TV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요. 각자 자신의 미디어를 보고 있습니다. TV를 보니까 지금 경찰차도 출동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걔만 보고 있습니다. 참 슬퍼요. 어쩌다가 TV가 이렇게 됐을까? 이 의문에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여기 이 모든 변화는 사실 디지털이 가져온 변화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날로그 시대의 TV 플랫폼은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디지털이 됐다 하더라도 혼자만 디지털을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지도 않고 이런 걱정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변화는 TV 플랫폼에게 예기치 않았던 여러 가지 변수를 낳았습니다. TV와 이 공급자 사이에 셋톱박스가 들어가고요. 저 셋톱박스를 통해서 지상파보다 훨씬 많은 채널을 제공하는 유료 매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더 큰 변화와 위기는 TV 바깥에서부터 옵니다. 인터넷입니다. 처음에 정보를 검색하는 정도의 인터넷이 점점 고도화되고 또 모두 생활 속으로 파고들면서 보편화되면서 점점 미디어의 성격을 갖습니다. 동영상을 쉽게 볼 수 있게 됐고요. 나중에는 셋탑까지 연결돼서 IPTV라고 하는 서비스도 하게 됐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인터넷에서 어떤 동영상을 미디어적으로 사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원할 때 씁니다. 원할 때. TV는 원할 때 볼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이 가져온 미디어 혁명은 우리에게 시간의 자유를 줬습니다. 바로 넌리니어입니다.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비쌌던 무선 통신 역시 점점 보편화됐습니다. 그러더니 2007년이죠. 그 스마트폰 이후에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가 나오면서 여러분들 다 이미 생활이지 않습니까? 모바일에서도 미디어적인 소비를 하기가 너무 편해졌습니다. 이 역시 기존의 TV가 제공해주지 못했던 밸류입니다. 바로 공간의 자유입니다. 넌리니어와 모바일, 이 두 가지는 디지털 변화 속에서 미디어 소비에 있어서 이용자에게는 새로운 편의성을 줬지만 기존 TV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의 도전 과제를 던져줬습니다. 하지만 저도 아직 애가 어리고 그만둘 수도 없고 방법을 찾아야죠. 제 도전 과제는 이 두 가지 키워드, 즉
넌리니어와 모바일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하는지 그 말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넌리니어입니다. 이런 생각들도 있어요. 아니 컨텐츠만 좋으면 리니어든 넌리니어든 상관없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했었죠, 저희도. 그런데 몇 가지 생각해 볼 부분들이 발견됐습니다. 우선 용어에서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VOD라고 이야기하는 넌리니어 컨텐츠의 이용, 그것의 공급을 저희는 사내에서 오랫동안 부가 수익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한국말 다 잘 아시지만 부가 하던 거 하고 추가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 몇 년간의 살림살이를 뒤져봤더니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유통수익이 늘어났지만 그 사이에 실시간을 기반으로 한 어떤 광고 수익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VOD의 경쟁력은 각 유료 플랫폼에서 하는 VOD의 컨텐츠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가격도 비슷합니다. 남은 차이는 뭐냐면 누가 VOD를 얼마나 빨리 올려주느냐입니다. 업로드 시점인데요. 이걸 그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는 방송 끝나고 불과 10분 만에 그 프로그램을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VOD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죠? 그 시간에 실시간 채널은 같이 이용 못합니다. 실시간 채널은 사라집니다. VOD 이용이 실시간 채널 이용과 매우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뭔가 문제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구나. 어차피 사람의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원하는 걸 골라보는 사이에 우리가 계속 보라고 제공했던 것들은 사라지는구나. 결국 우리는 리니어한 미디어 소비와 넌리니어한 미디어 소비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할까? 정리를 해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VOD가 늘었는데 그게 애드되는 게 아니더라. 뭔가 이제는 밸런스를 잡아야 되겠다. 밸런스를 잡는 방법을 몇 가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VOD 콘텐츠의 가격 같은 게 있습니다. 얼마에 공급할까? 또 편성 이슈가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업로드를 하지? 또 그것들을 어떤 위치로 배치를 하지? 이런 편성권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걸 보는 비즈니스 모델 중에 중요한 광고를 누가 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이미 하고 있던 유료 매체에서 쉽게 내줄 리가 없습니다. 둘은 계속 갈등을 빚고요. 종종 여러분도 뉴스 보도에서 보듯이 서비스의 중단까지 갈등 구조가 빚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시도의 의미는 바로 넌리니어를 그냥 알아서 추가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 아니라 리니어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장으로 우리가 이해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넌리니어만 막을 수 있느냐? 저쪽에서 주도권을 다 가지면 되는 거냐? 다른 한편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리니어 플랫폼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무너지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왜 그럴까? 몇 가지가 우리의 가치로 좀 더 더해져야 했습니다. 지금의 5개 안테나 이렇게 봐서는 어렵고요. 그냥 전기를 꽂으면 집안 어디서나 나오는 TV가 돼야 되고 또 초고화질이 그것도 공짜로 전송이 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채널 수가 적은 대신 그런 메리트는 있어야죠. 그리고 인터넷은 이제 우리도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입니다. 따라서 그 TV와 인터넷을 연결해서 그동안 못했던 쌍방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VOD를 포함해서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비전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담은 것이 바로 지상파 UHD 전략입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리니어와 넌리니어 사이의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이런 모든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단지 저희와 같은 사업자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 혜택은 여러분들을 포함한 국민 전체에게 무료 보편 서비스의 강화라는 형태의 혜택으로 돌아갈 겁니다. 다음으로 모바일에 대한 저희 도전 히스토리 그리고 계획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 모바일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백지는 아니니까 이런 논리적인 틀에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TV 사업자고 TV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왔습니다.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논리적으로는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A는 TV를 보면서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거나 같은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내 친구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가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가 우리는 이름을 세컨드 스크린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는 B나 C처럼 TV가 아니지만 모바일을 하나의 미디어처럼 TV처럼 쓰는 행태가 있습니다. 뭐 아버지가 A라는 채널을 보는데 B를 보거나 아예 TV가 없지만 그걸로 충분히 만족하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엔스크린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이 준비 또한 필요했습니다. D는 대책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기 전에 빨리 모바일 미디어 서비스를 제대로 만들어서 D를 줄이는 게 저희의 살 길입니다. 하나씩 뜯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컨드 스크린. 세컨드 스크린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입니다. 왜냐하면 TV가 있고요. TV 한계를 극복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TV는 모두에게 제공되지만 예를 들어서 노출의 한계도 있고요. 심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원웨이입니다. 일방향이라서 각각 이용자들의 어떤 관심을 다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바일 디바이스가 여기에 결합이 된다면 커머스를 포함해서 매우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SBS는 소셜 TV라는 개념의 SOT를 몇 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각같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경험을 해보니 사람들이 TV 앞에서 우리가 제공한 세컨드 스크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그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 프로그램에 궁금한 것들이 거기에만 있어야 되고 다른 포털이나 다른 데 가봐서 없는 정보들이 가득 알차게 준비가 돼야 합니다. 그것도 프로그램 하나만이 아니라 24시간 편성을 하고 있다면 24시간 동안 아주 풍부하게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될 리는 없죠. 우리의 제작 혁신이 뒤따르지 않으면 갑자기 이런 정보를 우리만 제공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했고요. 그게 준비 안 된다면 현재까지는 약 22%의 유저만이 TV와 관련된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영역입니다. 다음으로는 엔스크린입니다. 엔스크린은 TV와 같은 서비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TV처럼 해야죠. SBS만 나오는 TV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 지상파는 묶음으로 보시죠. 따라서 이걸 위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했던 것은 경쟁자와의 연합입니다. 때로는 으르렁하지만 TV 라이크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우리는 컨텐츠를 모았고 그것을 하나의 서비스로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연합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었고 푹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든 겁니다. 현재 저희는 약 40개의 채널을 제공하고 있고 거의 모든 VOD와 그리고 시간마저 앞으로 돌릴 수 있는 네트워크 PBR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반응이 없는 걸 보니까 유료로 구입하신 분이 별로 없으시군요. 아무튼 저희는 넷플릭스나 훌루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고객분들께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 성적을 보면은 180만 정도의 유저가 유료로 모였는데요. 특이한 점은 저 중에 160만 명이 통신사를 통해서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통신사와 공생관계를 플랫폼 속의 플랫폼 전략을 통해서 맺었습니다. 통신사의 모바일 서비스 중에서 지상파를 보고 싶은 사람들은 푹으로 오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틀 안에서 잘 성장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점점 모바일에서 동영상 소비가 는다는 점도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했고 쇼클립에 대한 광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또한 8개 사업자가 함께 모여서 플랫폼화했습니다. 그게 바로 SMR이라고 하는 스마트 미디어 랩 서비스입니다. B2C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고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털에 의존하지 않고 저희 비즈니스를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오히려 저희에게 주어진 과제는 실시간 시청과 풀 VOD의 판매와 그리고 이 클립에 대한 광고가 서로 훼손하지 않고 밸런스를 잘 잡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욕심을 좀 더 내봤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제는 뭐냐면 외부 환경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일 뿐입니다. 좀 변화를 주도할 수는 없을까?
판을 바꿔볼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잘하는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주목한 것은 바로 컨텐츠의 양입니다. 지금까지 컨텐츠는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하락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해서 애써 만든 컨텐츠가 우리의 아카이브에는 시간이 갈수록 쌓여갑니다. 검은색으로 표시된 저 영역에서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있다면 큰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경쟁자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해볼 만한 영역입니다. 유튜브가 가장 큰 경쟁자인데 다행히도 거기에서 믿을 만한 동영상 검색 결과는 우리 같은 프리미엄 컨텐츠 생산자가 준 것입니다. 해볼 만한 변화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장점을 살려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든 것이 바로 동영상 포털 프로젝트 큐브입니다. 큐브는 우리의 아주 어렵게 만든 이 아카이브를 메타데이터를 고도화해서 개방하고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추출을 해서 서비스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던 웹사이트, 앱, 그리고 푹이나 모든 서비스들의 기본적인 체질을 강화해주는 인프라 구축이고요. 또 하나는 내부에서 제작 시스템의 혁신을 가져올 큰 계획입니다. 이게 되고 나면 우리는 아마도 새로운 영역에서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서비스가 준비되면 검색의 결과로 동영상을 만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큐레이션 서비스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TV에 나오는 맛집들을 달력으로 본다든지 지도로 본다든지 이런 서비스를 누구나 손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누구나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API를 외부에 제공할 것이고 이 API를 통해서 누구나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 서비스를 만들고 그분들이 만든 성과를 우리랑 쉐어하는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수성 전략입니다. 기존의 TV 플랫폼을 UHD로 업그레이드하고 그것을 다시 세컨 스크린과 붙이고 TV 뒤에는 인터넷을 연결해서 그 자체로도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재건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격적 전략으로서는 최신 컨텐츠를 풀로 자유롭게 볼 수 있는 푹, 그리고 일부를 클립을 광고 기반으로 이용하는 SMR, 이 모든 것의 인프라가 되는 큐브가 준비 중입니다. 이것은 SBS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주요 컨텐츠 사업자가 함께 할 겁니다. 팀이 돼서요. 제 이야기를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섰냐고요? 사실 이런 많은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내부에도 외부에도 엄청난 챌린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그동안 너무나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어야 하고 우리가 기득권을 포기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회사는 또 하나의 도전자이자 룰 브레이커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도전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